창세기를 읽다 보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가 있잖아요.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는 좀 민망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직후에 갑자기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다루는 엄청나게 긴 족보가 시작됩니다. 아니, 술 취한 아빠랑 이 세계 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헷갈리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두 명의 아주 훌륭한 안내자를 모셨습니다. 바로 저명한 성서학자 빅터 해밀턴과 고든 웨넘인데요. 오늘은 이 두 학자의 통찰이 서로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 미스터리를 풀어가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퍼즐이 바로 이거예요. 술에 취한 아버지, 그리고 이어지는 이상한 저주, 그리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전세기 민족 목록. 정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조각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첫 번째 미스터리,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배경은 창세기 9장입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영웅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포도주에 아주 거나하게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본 건 아들인 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잠에서 깬 노아가 정말 뜬금없이 함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니, 왜 아들이 잘못했는데 손자가 저주를 맞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고든 웨넘 교수가 대화의 문을 탁 엽니다. 웨넘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요, 그냥 부끄러운 집안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목록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 성경 저자의 아주 의도적인 편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질 거대한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을 설정하는 장치라는 거죠. 아, 바로 이겁니다. 웨넘의 핵심 주장은 그러니까 창세기 9장이 10장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예고편이자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노아의 저주는 그냥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올 세계지도, 즉 모든 민족의 족보가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한 가족의 드라마가 어떻게 고대의 세계 지도를 만들어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웨넘의 주장은 사실 아주 명쾌해요. 첫째, 노아의 말은 그냥 저주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신탁, 즉 예언이라는 겁니다. 둘째, 10장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족보고요. 그럼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9장의 예언이 10장 족보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주변 민족들, 특히 저 가나안 족속을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신학적인 틀을 딱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빅터 해밀턴 교수가 딱 끼어들면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잠깐만요. 웨넘 교수님 말도 일리가 있지만 10장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함의 후손들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번성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해밀턴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보세요. 노아라는 한 인간의 저주가 있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모두에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해밀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축복이 인간의 저주를 이기는 모습을 10장 족보가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가문조차 번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저주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강하다라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열국 백성의 족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문서인지 그 자체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두 학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창세기 10장은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한 지루한 문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고대 근동의 다른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장르예요. 한편으로는 족보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세계의 정치 지형도이기도 하죠. 해밀턴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의 정교한 세계지도 제작 기술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족보에 나오는 민족이 총 몇 개나 될까요? 웬넘은 아마도 70개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숫자 70은 고대 세계에서 완전함이나 가득 참을 상징하는 숫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록은
당시에 알려진 세계의 모든 민족을 다 아우른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셈이죠. 이 족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구성을 보면 더 재밌어요. 웬널은 이 10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료를 아주 정교하게 엮어서 만들었다고 분석하는데요. 하나는 제사장 자료, 피 자료라고 부르는데 이건 야벳의 아들은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결하고 구조적인 목록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야훼 자료, 제2자료인데 여기서는 중간에 갑자기 니므롯 같은 인물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특정 민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스타일이 합쳐지니까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훨씬 입체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해밀턴의 통찰로 돌아와서 이 족보의 진짜 목적이 뭔지 짚어볼게요. 그는 이 목록이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특별해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류가 가진 공통점을 강조한다고 봐요. 심지어 적대적인 나라조차도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아주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이야기의 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장에서는 모든 민족이 온 땅으로 쫙 퍼져나가는 결과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왜 흩어지게 됐는지 그 원인이 되는 바벨탑 사건은 11장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보통 이야기라면 원인이 먼저 나오고 결과가 뒤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순서를 뒤집어 놓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해밀턴이 정말 기가 막힌 설명을 내놓습니다. 이 순서는 그냥 실수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편집 기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원인인 바벨탑 이야기, 즉 11장이 먼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민족들이 흩어진 건 그냥 인간의 교만에 대한 벌, 즉 심판으로만 보였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지금처럼 결과인 10장이 먼저 나오니까 민족들이 흩어지는 게 일단은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순서를 탁 뒤집음으로써 성경 저자는 인류의 확산이 축복이면서 동시에 심판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모두 담아내는 데 성공한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두 학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이 통찰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노아가 술에 취한 이야기와 모든 민족의 족보는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안 되는 하나의 세트라는 것. 둘째, 웨놈이 말했듯이 노아의 저주는 뒤따르는 족보를 해석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점. 셋째, 해밀턴이 강조했죠.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저주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독특한 이야기 순서를 통해 인류의 확산이 축복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가졌다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고든 웨넘의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전체 주제를 딱 압축해주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아들인 동시에 노아의 아들이다. 결국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는 결국 한 가족이라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야기의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수많은 고대 이야기들 속에도 어쩌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그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단어들의 배열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